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심층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간의 심리와 무의식을 추적하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1930년 뉴욕에서 일어났던 고대 이집트의 신비와 현대의 잔혹한 범죄가 교차한 매우 기이하고도 논쟁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범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심리전이 펼쳐졌던 딱정벌레 살인사건, 더 스캐럼 머더 케이스죠. 사건의 배경을 잠시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저명한 이집트 학자인 블리스 박사의 개인 박물관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자선가이자 예술 후원자인 벤자민 카일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이 아주 기묘합니다. 카일의 시신 바로 옆에는 기원전 1650년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새겨진 희귀한 청금석, 즉 라피스 라줄리로 만들어진 딱정벌레 유물 스캐럽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저는 현장을 발로 뛰며 물증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기자의 관점에서 오늘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 현장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논쟁의 핵심 무대입니다. 현장에는 고대 이집트의 딱정벌레 유물만 덩그러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아주 의도적으로 남긴 것처럼 블리스 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가 현장에 떨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유력한 용의자인 블리스 박사의 서재로 곧장 이어지는 피 묻은 발자국까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범인을 대놓고 가리키는 압도적인 물적 증거들이 현장에 널려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수많은 증거들이 범인이 파놓은 치밀한 심리적 함정, 즉 이중 블러프였는가? 아니면 현장의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관의 지나친 심리 분석이 개입되면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꼬아버린 오판이었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현장을 두고 제 입장을 먼저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신분석 전문가로서 이 사건이 범인의 극단적인 오만함과 고도의 통제욕이 빚어낸 아주 완벽한 이중 속임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저는 탐사보도 전문가로서 명백한 물리적 증거로 외면한 과도한 심리 분석이 오히려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심지어 추가 범죄마저 방치하게 만든 아주 위험한 수사적 실패 사례라고 반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살인 현장이 단순한 폭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기획한 심리적 캔버스라고 규정합니다. 아까 짚어주신 현장의 모습들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벤자민 카일의 시신 옆에는 하필이면 블리스 박사의 넥타이 핀이었던 딱정벌레 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블리스 박사만이 가지고 있을 법한 재무보고서가 마치 보란듯이 남겨져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서재로 향하는 독특한 패턴의 피 묻은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 경찰의 일반적인 법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유죄의 증거들이죠. 당장 블리스 박사에게 수갑을 채워야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비정상적인 심리 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을 다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리스 박사처럼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 자신이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증거들을 그것도 자신의 서재로 직행하는 핏자국을 그대로 남겨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수사관이 스스로 파놓은 심리적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범인이 그 수사관의 합리적 의심을 역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리 없다는 수사관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완벽한 이중 블러프입니다. 범인은 증거를 너무 과도하게 말 그대로 낭비하듯 쏟아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누군가 함정에 빠뜨린 억울한 피해자로 위장하려 한 것입니다. 현대 사이버 범죄를 예로 들어볼까요? 해커가 일부러 자신의 IP 주소를 뻔히 남겨두고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흔적을 남겼을 리 없으니 누군가 내 IP를 도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고도로 오만한 지성의 소유자가 수사기관 전체를 상대로 벌인 아주 치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심리적 캔버스라는 표현은 무척 매력적이고 지적인 수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방식, 아니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팩트와 교차 검증 가능한 물적 증거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청금석 딱정벌레, 재무보고서 그리고 피 묻은 발자국은 범인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현장에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주도한 사립탐정 파일러 벤스는 이 압도적인 증거들을 두고 너무 명백해서 말이 안 된다며 단숨에 배제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 접근일까요?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엄청난 아드레날린과 패닉이 동반되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물리적 흔적들을 고도의 심리전이나 이중 블로프로 포장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팩트를 외면한 수사관의 지적 허영심에 불과합니다. 지적 허영심이라고 단정 지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뉴욕 경찰의 히스 경사가 직관과 눈앞의 증거를 토대로 블리스 박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사실 대단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초기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주의적 맹신에 빠진 탐정에 의해 이 상식적인 수사가 철저히 묵살당했죠. 증거가 명백하다면 그것은 범인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그 물리적 한계와 패닉 속에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범죄를 한편의 예술 작품이나 고도의 퍼즐로 취급하는 순간 수사는 현실 감각을 잃고 마는 겁니다. 사건을 철저하게 현장 증거 위주로 보아야 한다는 그 단호한 관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기 현장 증거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범죄의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의 그 청금석 딱정벌레 핀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 핀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블리스 박사가 서재 책상 위에 벗어둔 넥타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왜 굳이 그 고고학적 표본을,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카일의 시신 바로 옆에 두었을까요? 만약 블리스 박사 본인이 충동적으로든 계획적으로든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죠.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소지품을 현장에 툭 흘리고 피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자신의 서재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과연 했을까요?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심리적 편향 아닐까요? 사람들은 당황하면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거든요. 저는 가르게 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혹은 다른 제3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심리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 상황상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증거의 겉모습에만 집착하게 되면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무대 장치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범인의 얼굴을 놓치게 됩니다. 너무 완벽한 증거는 오히려 의심해야 한다는 수사적 직관이 정확히 작용한 것이죠. 그 말씀은 현장에 교차 검증 가능한 증거들을 단순히 심리적 추론만으로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피 묻은 발자국과 재무보고서는 결코 가벼운 증거가 아니에요. 범죄자가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살인 현장을 원하시는 대로 심리적 캔버스로 만든다는 가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스터리 소설에서나 매력적일 뿐이지 현실의 범죄 수사에서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사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너무 많은 것에 생각하다가 오히려 흔적을 남긴 것이다. 저는 이 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다가 허점을 노출해버린 범인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증거가 넘쳐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조작된 블러프라고 단정짓는다면 일선 경찰들은 도대체 어떤 확실한 증거를 믿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증거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확실히 피 묻은 발자국이 서재로 이어졌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팩트이긴 하죠.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눈앞의 범인을 지목하는 명백한 단서들이 널려 있는데 심리 타령만 하고 있는 탐정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점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저는 범인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수 혹은 어설픈 조작이라고 믿게끔 유도한 치밀한 덫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볼까요?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두 번째 사건, 바로 스칼렛 피습 사건과 위조 편지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스칼렛 피습 사건이야말로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니까요. 사건 당일 저녁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였죠. 블리스 박사의 동료인 스칼렛이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습당한 스칼렛의 주머니에서는 블리스 박사의 조카인 셀비토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교묘하게 구겨진 위조 편지가 발견되죠. 이 팩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초기 수사망이 좁혀오자 패닉에 빠진 범인이 급조해낸 아주 조잡한 조작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조 편지야말로 범인이 사건의 전체 내러티브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통제하려 한 아주 무서운 통제욕의 발현이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바로 그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스칼렛 피습 당시의 상황을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팩트 위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스칼렛의 주머니에 편지를 쑤셔 넣어 셀비터를 범인으로 조작하려 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스칼렛이 피습당하던 정확히 그 시각에 셀비터는 2층에서 블리스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물리적인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시간대였던 겁니다. 범인은 스칼렛이 편지 문제로 셀비터를 대면하러 이 집에 왔다가 셀비터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려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범인이 셀비터의 정확한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궁지에 몰린 자의 치명적이고도 조잡한 발악일 뻔입니다. 수사관들이 초반부터 범인을 초인적인 지능을 가진 심리전의 대가로 상정해버리니까 이런 명백한 정보 부족과 판단 미스조차도 이것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 거야 라며 과대평가하게 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셀비터의 동선을 범인이 몰랐을 것이라는 추론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습니다. 범인이 조잡한 발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셀비터가 그 시간대의 집안에, 그것도 블리스 부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역이용하려 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역이용이요? 알리바이가 확실하게 성립하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범죄에 역이용합니까? 범인은 셀비터가 스칼렛을 물리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같은 공간, 즉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패닉에 빠진 범인의 조잡한 발악이었다면 초기 수사로 인해 온 집안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그토록 대담하게 두 번째 범행을 시도하고 정교하게 편지를 위조할 심리적 여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압박감마저 즐기면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어 수사관들과 쫓고 쫓기는 지적 유리를 벌인 것이죠. 범인은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살태였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적유희라는 단어가 핵심이군요. 범인의 지적유희에 수사관이 장단을 맞추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파일로 벤스의 수사 방식, 즉 그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법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1930년대 뉴욕 경찰은 지문 감식이나 혈액형 분석 같은 기초적인 법의학적 절차들을 막 확립해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벤스는 이러한 법의학적 요구와 절차를 사실상 경멸에 가까운 태도로 무시했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이 서재로 이어졌다면 일단 서재의 주인을 구인해서 조사하는 것이 경찰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벤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인이 패닉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조치와 체포를 의도적으로 미루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실체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술적 기다림의 결과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인 스칼렛이 무참히 피습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게 초기 진압을 하고 용의자를 격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탐정이 심리게임을 즐기고 진실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쫓는 동안 현실의 인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보다 심리를 우선시하는 수사가 낳은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현실적인 위험성입니다. 그 비판의 무게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두 번째 피습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아픈 결과죠. 하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당시 상황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벤스가 그 위험한 기다림을 선택하지 않고 일선 경찰인 히스 경사의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물적 증거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핏자국과 재무 보고서, 넥타이 핀이라는 팩트만으로 블리스 박사는 꼼짝없이 살인마로 몰려서 전기예자에서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겁니다. 벤스는 겉으로 드러난 조작된 사실 너머에 있는 진짜 진실을 보려 했던 겁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미끼로 썼다는 비판은 결코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방식의 윤리적 아쉬움은 분명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벤스에게는 인간의 비정상적인 심리 발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왜 범인이 그 고고학적 표본을 굳이 벤자민 카일의 시신 옆에 두었는가라는 사건의 가장 뼈대가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혈흔의 방향이나 지문의 유무 같은 단순한 법의학적 절차로는 이 복잡하게 엉킨 2중 3중의 심리적 속임수를 절대 풀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범인의 어두운 내면을 통찰하고 그의 통제욕을 역이용하는 분석만이 이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열쇠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찰력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히세 경사 같은 일선 경찰의 팩트 기반 수사를 폄하하고 오직 특정 수사관의 개인적 통찰력에만 운명을 맡기는 태도는 수사 시스템 전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모조리 조작되었다는 전제하에 배제하고 심리 분석에만 의존하게 되면 수사관은 결국 자신이 세운 가설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벤스가 결국 진범을 압박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었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사건 현장에 실제했던 팩트들입니다. 조잡하게 위조된 편지, 바닥에 찍힌 발자국, 범행 도구로 쓰인 세크매트 동상, 그리고 넥타이 핀, 그 모든 것들이 물적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시작해야지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팩트를 과도하게 굴절시켜버리면 수사관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스스로 전능한 심판자가 되려는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범인의 오만함 못지않게 위험한 수사관의 오만입니다. 네, 두 가지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지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남겨진 넥타이 핀, 핏자국, 편지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흔적들이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출발점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깊이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즉 심층적인 심리학적 접근이 우선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주의적 접근이 우선이냐를 두고 방법론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죠. 맞습니다. 증거가 사건 해결의 열쇠라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딱정벌레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눈앞에 있더라도 범인을 천재적이고 완벽한 심리 조작의 대가로 환상화하는 순간 수사는 길을 잃습니다. 그 환상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었고 스칼렛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추가로 발생할 뻔했습니다. 현장을 수사할 때는 추상적인 심리 분석이나 탐정의 개인적인 통찰보다 현장에 남아있는 차가운 팩트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결론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흔한 원한이나 치정 릇이 얽힌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한 지성과 비틀린 심리가 빚어낸 극단적이면서도 정교한 이중 속임수의 역사적 표본입니다. 만약 물질적 증거가 가리키는 표면적인 사실에만 매달렸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범인의 지독한 통제력과 심리적 기절을 영원히 읽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리적 통찰이 없었다면 완벽하게 설계된 거짓된 진실이 진짜 진실로 둔갑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팩트와 물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치밀하게 심리전을 펼친다 해도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그가 현장에 남길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수사관의 지적 허영심이나 심리적 가설이 팩트라는 단단한 기반을 흔들거나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30년 뉴욕,
고대 이집트의 유물 사이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심리전과 치밀한 물적 증거들의 충돌. 딱정벌레 살인 사건이 남긴 이 오래된 기록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인간 본성과 범죄 심리의 또 다른 단면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사건의 진실을 비추는 더 선명하고 안전한 거울일까요? 현장의 차가운 팩트일까요? 아니면 인간 내면을 꿰뚫는 심리적 통찰일까요? 이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몫은 이제 이 논의를 지켜보신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고 날카로운 논의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더 디베이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